예, 10시부터 원래 이제 내용은 이거 풀로 다 하면은 뭐 2시간 꽉 채워야 되는데 그럼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1시간 반 이내로 요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성 개념하고 분담금 그리고 이제 뭐 종전평가를 어떻게 하고 종후평가 어떻게 하고 비료율이 뭐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추정 분담금을 왜 자꾸 관심을 가질까 비료를 관심을 가질까 그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거든요. 여기 토지등 소유자분들은 어쨌든 사업성이 좋냐 안 좋냐 특히 분담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동의서를 낼까 안 낼까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그걸 위해서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사업성 개념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요떡입니다. 분담금이 얼마다, 비료율이 얼마다, 평가액이 얼마고, 종자상가액이 얼마고, 우리가 총 드는 사업비가 얼마다, 요런 거를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사업성 얘기인데, 여기에 영향이 미치는 건 3가지입니다. 용적률.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용적률이 높아야 사업성이 좋다. 이건 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알죠. 또 하나, 정비사업비, 공사비가 비싸면 사업성이 없다. 돈을 많이 낸다. 이것도 알죠. 또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야 안다. 이 3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성을 결정하는 거는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게 있지만 용적률, 사업비,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 하나 빠져 있죠. 저반 분양가. 저반 분양가는 분담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건 사업성과 관계없어요. 저반 분양가는. 그래서 저반 분양가가 낮아야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3가지입니다. 용적률, 사업비, 일반 분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성을 얘기하면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지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분담금이 이제 34평 들어가는데 4억이 들었습니다. 4억 들어 가지고 지었는데 그 전에 이제 갖고 있던 집이 3억짜리예요. 그럼 7억이죠. 7억인데 짓고 났더니 그 집이 6억밖에 안 해. 그러면 사실 사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 더 가져가야 됩니다. 지어질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 될 거냐. 그래서 이 2가지의 사업성 개념을 갑니다. 하나는 분담금, 돈 얼마 내냐. 하나는 지어진 다음에 얼마 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반포 쪽 보면은 분담금이 뭐 11억이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분담금이 많이 나오죠. 야, 11억을 내고 무슨 아파트 34평 입주에 그러죠. 그분들은 이쪽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분담금이 얼마든지 관심도 없고 얘만 여기에 몰빵하는 분들입니다. 다. 왜? 지역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도 한번 봐야 된다. 여기를 보려면 어떻게 했죠?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가 뭐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만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 뭐 마감도 뭐 외국산 자재 이런 거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통 중상 수준이 올라가야겠죠. 뭐 조경도 신경 써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쪽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담금 쪽에서는 이제 비용을 얼마를 이제 투입할 거고 그리고 우리 단지 가치 쪽에서는 뭐 특히 이제 요즘에는 유행하는 건 이거죠. 커뮤니티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이거는 이제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에서도 상당히 강조가 되죠. 공동 시설, 뭐 공동 이제 관리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동 시설들이 여기에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합해서 가장 알맞는 유효한 개발 모델을 갖고 가면은 우리가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쪽이 아니라 이쪽 우리가 분담금 쪽으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담금. 조합원은 앞 사업을 시행하는 그 조합의 일부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일부예요. 조합 방식이 됐든 신탁 방식이 됐든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됐든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냐? 토지등 소유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이 냅니다. 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얼마 들지 모르고 처음에는 뭐 3억이면 된다는데 한 준공되고 입주쯤 되니까는 그게 아니고 5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3억에서 5억 너무 많이 오르죠. 이런 걸 가지고 조합은 동의할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안 되겠다.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는 각 절차에서 지정하는 때에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한테 공개해라. 이런 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뭐 추진위도 설립하고 조합도 만들고 하죠. 그 전에 아주 계략적입니다. 이때는. 그때에 한번 분담금을 요때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곧바로 조합 설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죠. 이건 잘 안 되네. 네.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까지 하면은 아주 빨리 하고 규모가 좀 작거나 이런 데는 좀 빨리 해서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조합 설립까지. 자, 그 기간 동안에 뭘 하죠?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계략적으로. 아직은 뭐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데 만들어요. 그리고 뭐 옆에 구역에 보면은 공사비 얼마 들었다 대충 알죠. 그리고 우리가 정보몽땅,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몽땅 시스템에 보면은 사업비를 자동 산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아요. 하지만 계략적인 범위를 산출해줘요. 그런 걸 넣으면은 처음 정비구역 지정 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양가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때도 한번 분담금을 추정하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고 난 후에야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뭐 사업계획 만들어 놓고 분담금이 얼마다 이렇습니다 하고 조합원들한테 내세요 하면 요 동의서는 불법이고요. 추정 분담금을 공개한 다음에 동의서를 거두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법에 따라서 조합 총회를 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때도 역시 정비사업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시행 계획에 넣거든요. 그때도 추정분담금을 토지소유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분양신청 전에. 그러니까 분양신청하면 뭐 어떤 거를 알게 되죠? 몇 평형을 신청할 수 있구나. 몇 평을 신청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 내겠다 정도는 알아야죠. 그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공개를 하고, 다만 이제 정확도는 처음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점점 갈수록 정확도가 좀 높아지죠. 왜? 사업 계획이 하나씩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변동이 없냐? 또 변동합니다. 왜 변동하죠? 사업 계획 설계 변경하잖아요. 설계 변경하면 또 변경됩니다. 마감 자재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 또 오르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매년 인건비 오르고요. 자재값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오릅니다. 뭐 그전에는 엄청 30% 이상 오른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착공하기 전까지 계속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또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말을 잘 안 듣네, 오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뭐, 시간은 벌써 6년 전에 발생한 건데, 2019년 서울 용산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 사건이라기보다도 시공자 선정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죠. 경쟁이 거의 없어요. 경쟁하는 데는 뭐, 지금 개포 쪽에 하나, 나머지는 뭐 2개 업체 일반 경쟁이라고 하는데 저게 과연 일반 경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경쟁도가 없고요. 다 시공사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모셔와야 돼요. 근데 이때는 2개 회사가 아주 심각하게 싸울 때예요. 싸우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선정하면 일반 분양가를 평당 7,500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서 조합의 이익을 증대화시키겠습니다라는 제안 하나 해요. 또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50% 절반으로 책정을 해서 분담금을 낮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면 우리 맨 위에 우리나라의 최고 높으신 분, VIP, 거기도 아침마다 보는 게 뭐냐면 신문 스크랩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 행정관 분들은 최소한 아침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 돼요, 다. 그리고 뭐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거기 VIP 주변에
그 행정하시는 분들은 일찍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VIP부터 얘기를 하죠. 서울시장부터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 얘기하고. 야, 이게 말이 돼? 강북권에서 7,500만 원, 이거는 시장 교란이야. 곧바로 실체점검에 들어가요. 조합원 실체점검이 제일 무서워요,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내용에,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점검한 것도 있지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X라고 돼 있죠? 시공사의 일반 분양가 결정 권한 당연히 없어요. 일반 분양가는 누가 결정해요?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죠. 조합 결정이죠. 시공자는 공사하는 회사지 시행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결정 권한도 없는 애가 이런 제안했다. 이게 허위죠. 두 번째,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50% 해야 된다. 조합원 분양가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조합도 결정 못 해요. 조합 정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법 7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로 강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 정관에서 무슨 일반 분양가의 몇 프로 한 해 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 요거는 불법이에요. 그게 뭐죠? 결정 권한은 시공사도 없고 조합도 없어요. 그런데 시가 뭔데 이런 제안하죠? 허위죠. 또 하나, 세 번째. 자,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50%로 낮추면은 과연 분담금이 낮아질까? 낮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낮아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조합원분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조합에서도 이거를 몰랐을까?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좀 약간 전문 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요거. 분양가를 낮추면 분담금이 낮아진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조합원들은 조합보다 시공사 말을 이상하게 잘 믿어요, 더. 맨날 시공사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 조합보다 시공사를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이걸 알아도 말을 못해요. 욕만 먹으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무슨 뭐 500세대를 짓네, 1000세대를 짓는 거랑 뭐 솔직히 집 하나를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거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규모만 커질 뿐이고, 규모가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 부활을 아주 힘들게 해요. 공원도 더 넓혀야 되고요. 그냥 집만 지면은 거기 있는 차량 통행 다 막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몸살을 앓는 거죠, 그냥 찌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내놓죠. 기부천 앞에. 이걸 가지고 도로도 확보하고 공원도 놓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몸살을 앓을 거를 좀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야 집을 질 수 있어요. 이건 뭘로 하죠? 정비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우리가 이제 추진위에서 보면은 마치 규제 같은데 이 계획을 만약에 안 한다, 그 집 못 져요. 주변 사람들이 집 짓게 놔두진 않아요. 저 같아도 그 꼴 못 봐요. 왜? 집을 짓는데 이웃집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앞집에 집 짓는 거 그걸 봐요. 왜? 뒷집은 남쪽에서 바라봐요. 일쪽 권을 다 막아버릴 텐데. 그래서 정비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해서 주변에 공원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내놓고. 토지 땅만 내놓으면 억울하잖아요, 또. 땅 내놓은 것만큼 용적률을 또 올려줘요. 손실이 안 나게. 요게 이제 사업 구조입니다, 원래. 이거는 단독주택을 개발하나 큰 사업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사업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자, 이렇게 같은 그림이에요. 자,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 한 채는 A, B가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쳤을 때, 자, 이 한 집을 철거를 하고, 자, 3층짜리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도 파요. 원래 이제 다세대 지면은 지하 안 파죠. 그냥 1층 필로티 올리고, 거기 주차하고 미루도 올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개발하고 이제 같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를 팝니다. 지하는 얼마큼 팔까요? 아파트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34평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몇 평일까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에서 면적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한 16평, 18평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지상 면적이 100이라면 지하는 지상 면적의 60 정도가 지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왜? 지하는 3층밖에 안 파고 아파트는 35층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하는 통으로 파요.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건폐율 뭐 16%, 20% 이내죠. 다 공원 있고 옆에 이제 녹지 있고, 그러죠? 지하 주차장은 통으로 다 파기 때문에 면적 따지면 지하 주차장이 지상 면적의 한 60% 차지하고요. 일부 우리가 돈 좀 쓰겠다, 우리 돈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더 팝니다. 어떻게? 지상이 250제곱미터 하면 지하도 250제곱미터를 파요. 이런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죠? 많아요. 반포 쪽에 가면은 수지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세대당 2.0대. 우리는 주차 대수는 규제이기 때문에 한 1.4대 정도 돼야 서울시 교통용량 평가를 통과하겠다, 이 정도 예측을 하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2대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평균 모델로 한 150제곱미터 정도를 예측했어요.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예요? 400제곱미터. 한 400제곱미터 하니까 한 120평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질 때 누구한테 의뢰하죠? 건축업자한테 의뢰합니다. 통상 우리가 의뢰했더니 12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 이 12억 원은 공사비에다가 설계비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금액으로 이제 턴키 개념으로 계약을 했어요. 12억 원에. 자, 12억 원 누가 내죠? 당연히 건축주인 AB가 냅니다. 이건 누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12억을 들여서 지은 집 있죠? 이건 누구 거예요? AB 거예요. 건축주니까. 자, 12억 원 내고 이 집을 들어간 거예요. 12억 원 뭘까? 요게 분담금이에요. 분담금. 그럼 분담금 정체가 뭔지 알겠죠? 분담금은 사업비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B가 딱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야, 12억 원 너무 비싸, 우리가 내기에는. 그리고 우리는, 야, 3층 지면 한 층씩만 가져가면 되지. 일부 너무 많아. 야, 그럼 한 층 팔자. 그래서 맨 위에는 3층을 팔기로 했습니다. 일반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8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내놓고 팔기로 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팔아요? AB가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수입은 누구 거예요? AB 수입이에요. 아까 AB가 들어야 되는 돈 12억, AB가 파는 수입 8억. 야, 2개 빼면 4억이죠. AB는 이 집에 1층과 2층을 입주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4억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분담금. 그래서 분담금은 요겁니다. 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이 분담금이에요. 요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오늘 강의의 끝까지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분담금을 높이려면 분담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돼요. 8억에 팔 걸 10억에 팔면 돼요. 안 팔리면 또 안 되지만 팔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팔면 돼요. 그럼 분담금은 내려가죠. 또 어떤 게 하나 있죠? 공사비를 최대한 깎으면 돼요. 근데 공사비는 깎이지가 않죠. 오르면 올랐지. 자, 그래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건 공사비, 사업비, 일반 분양 가격, 이 두 가지가 결정됩니다. 또 용적률은 이미 정비계획 때 나오니까 이건 결정된 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는다. 당연히 뭐 여기에 이만큼을 더 짓잖아요. 지면은 돈은 더 들겠지만 파는 돈 가치가 훨씬 비싸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높으면 분담금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용적률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AB는 자 1층과 2층을 입주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AB가 이제 이게 공동 소유지만 만약에 이거를 그 구분 소유라고 한다고 친다 그러면 AB는 어쨌든 이 4억을 나눠서 내게 되겠죠. 나눠내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알겠어. 근데 야, 우리 분양가는 얼마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A가 야, 평당 뭐 예를 들어 85제곱미터니까는 한 뭐 60평이라고 치면 둘이 합해서 야, 평당 우리가 1,000만 원씩 생각해 볼까? 6억이잖아요. 6억 하자. 다음날 했더니 에이, 평당 1억씩 하자. 60억이에요. 달라진 거 있을까요? 저분양가를 평당 1,000만 원 하나, 평당 1억 하나, 이 사람들 내는 돈은 4억이에요. 똑같아. 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어디를 뭐 분양가를 낮춰서 이게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의사결정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왜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를 맨날 얘기하고 비례율을 얘기하냐?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A, B가 A는 2층에 분양을 받고 B는 1층에 분양받아요. 뭐가 됐든 2층이 비싸겠죠. 그죠? 1층이 더 쌀 거예요. 근데 A가 B한테 야 그냥 똑같이 평당 얼마씩 우리가 그냥 똑같이 내자. 2억이니까 4억이니까 2억씩 내자. 그러면 B는 어떨까요? 반대하겠죠. 뭔 소리야? 내가 더 싼 집을 들어왔는데 네가 더 내야지. A도 아 그렇구나 내가 더 내야겠다. 그럼 얼마큼 더 낼까? 이 계산을 해야죠. 뭐 그냥 뭐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안 되죠. 객관적으로 따져야죠. 그 비율. 그 왜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조합원 분양가.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이때 정해서 자 2억씩 2억씩 내는 게 아니라 2억 5천, 1억 5천 이렇게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를 누가 만들어줘? A가 내가 할게. 그럼 B가 반대하죠. B가 할게 하면 A가 반대할 거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감정평가. 그래서 조합분양가는 감정평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는 서로 영향력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법에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표를 한다라고 강행으로 된 얘기는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럼 종전평가는 왜 필요해요? A하고 B가 물론 이게 구분소유라고 한다면 하필이면은 B가 도로변 오고 이 조망이 좋은 데고 A는 조망도 안 좋고 꽉 막힌대요. 같은 이제 구분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B가 종전의 가치가 더 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투자한 게 돼요. 똑같은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구분해야죠. 같이 나중에 이 4억을 나눠낼 때 누가 더 많이 출자했냐도 구분해가지고 그걸 나눠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게 뭐다? 감정평가. 아시겠죠? 왜 필요한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서로 간에 얘가 뭐 2억 5천을 내고 1억 5천을 내든가 2억 3천을 내고 2억 7천을 내든가 요거를 결정하고 산식화한 게 뭐다? 비례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비례율 폭탄 사례인데 요거는 한번 요 왼쪽 것만 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분담금의 정체는 뭐라 그랬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일반 분양이 있으면은 일반 분양 금액을 뺍니다. 근데 일반 분양 분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34평 아파트. 이거는 분양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하고 지상 연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지하 판다고 그랬죠, 지하. 지하는 지상 면적의 한 60% 정도는 지하에 들어가요. 물론 우리는 주차 대수를 넓히겠다. 그럼 더 넓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쳐요. 연면적이 어떻게? 55평. 우리가 분양가가 평당 얼마다 할 때는 34평에다가 평당 얼마다 곱하죠. 공사비는 평당 얼마다 할 때는 어디다 곱해요?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연면적에 곱합니다. 55평에. 그러면 34평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비 요즘에 한 700, 800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업체 용역비,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이런 거 다 합치면 뭐 평당 1,000을 될 거예요. 그럼 34평 아파트 짓는데 얼마 들어요? 5억 5천 드는 거예요. 맞죠? 일반 분양이 근데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5억 5천 다 내죠, 당연히. 만약에 또 하필이면 그 사람의 대지 지분이 11평이 안 돼. 자, 34평 아파트는 그 연면적이, 그 지상 연면적이 34평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300%인 경우에 땅은 얼마일까? 땅은 나누기 3 하면 되죠. 11.3. 땅이 11평, 11.3평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예요. 만약에 11.3평도 안 된다. 땅값도 내야죠. 그러면 5억 5천만 낼까요? 6억 7억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일반 분양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거는 요거는 이제 분담금이 10억이 나온 사례인데 이거는 주차장을 아주 많이 판 거죠. 34평인데 연면이 70평이면은 지상보다 지하를 더 판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고급화로 평당 1,500만 원 이 정도 이거 계산하잖아요. 10억 나옵니다. 일반 분양분이 없을 때.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중요하다. 그다음 비례율하고 이제 분담금 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비례율을 사업성 개념으로 이제 인식하시는데 뭐 사업성 개념이라고 뭐 틀리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맞다고 말하기도 못해요. 사업성은 아니에요. 사업성 개념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 이제 사례를 할 때 보면, 사례를 한번 보면은, 야, 비료율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악구에서 추정분담금 제가 심의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도 조합 설립 시에 종전자산 평가, 그러니까 평가는 안 했겠죠. 추정가액은 1,800억. 그리고 종우자산은 요거는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 전체하고 일반 분양가 전체를 얘기합니다. 총 매출을 얘기하는데 3,800억.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공사비하고 각종 기타 사업비를 했더니 2,000억. 자, 비료율 공식을 한번 이제 뒤에 나올 거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선 하나 찍 긋고 분모에 요게 들어갑니다. 종전자산. 분모에는 종전자산, 기존 토지건축물 자산가액, 그러니까 얼마를 출자했다.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개발이익이 들어가요. 개발이익은 어떻게 하냐? 매출, 종자산 총액 빼기 사업비. 보통 이런 게 이제 개발이익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 수입 플러스 조합원 분양 수입, 요게 종자산입니다. 빼기 총사업비, 요게 분자에 들어가요. 그러면 분자에 3,800억 빼기 2,000억 하면 1,800억이죠. 분모에 1,800억이 있습니다. 비례율은 100%가 나옵니다. 요 사업이 2024년, 그러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어요. 이때에 종전자산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실제 평가를 했더니 2,200억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보다 아무래도 땅값도 좀 올랐겠죠. 나왔어요. 분양가도 올랐겠죠. 자, 3,800억이 5,300억이 됐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1,500억이나 올랐습니다. 자, 매출 오른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것만 올랐냐? 공사비도 2,000억이었던 게 3,000억이 됐습니다. 1,000억이 올랐습니다. 자, 비료율 계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분모에, 자, 종전자산 총액이 들어옵니다. 분모에. 자, 분자에 5,300억 빼기 3,0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300억이 나오죠. 자, 그러면 분자가 더 크죠. 분모보다. 비례율 103%. 비례율 3%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단지는 조합원이 500명 정도고요. 그리고 종전자산, 종우자산 있죠.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 중에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이고 3분의 2가 조합원 분양이에요. 자, 이 경우를 딱 보고 제가 요때 심의를 딱 들어갔더니 비료율이 올랐는데 분담금은 조합원 한 명당 1억씩 더 올랐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걸 보고. 자, 요걸 보고, 자,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진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분담금을 하도 많이 해봤더니, 왜 그러죠, 이게?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분담금 뭐라고 그랬어요? 총사업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0억이 올랐다는 거는 분담금이 1,000억이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일반 분양 수입을 빼야죠. 자, 종자산은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 합해서 1,500억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 얼마 올랐게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500억 올랐습니다. 사업비 1,000억이 올랐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500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억. 조합은 500명이죠. 한 명당 1억씩 나오는 거죠, 분담금이. 추가로. 그래서 비료율이 올랐다고 해서, 분담금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료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사업성 정말 좋은 데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업성 뭘 보고 하죠? 분담금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료율의 또 하나 얘기인데, A구역과 B구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강북구에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하나는 강북구, 하나는 저쪽에 이제 성북구의 어느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구역, B구역은 특징이 뭐냐? 이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평당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냥 4,500만 원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가격 수준대가 똑같은 데예요. 그런데 A구역은 비례율이 86% 나오고 B구역은 106%가 나와. 이걸 딱 보면 누구나가 A구역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하면 안 되겠네. B는 사업성이니까 사업성이 좋겠네라고 해요. 물론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분담금으로 한번 이어볼까요? 분담금은 똑같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분담금은 똑같은데 비료율 차이가 많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조합원, 두 개 구역이 조합원 수도 똑같고요. 용적률도 똑같고, 아파트의 건립 평형 구조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여기서 뭐가 차이 났죠? 예체 종전자산. 왜 이런
면적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종전자산이 왜 차이가 났냐면요. A구역은 이거는 옛날부터 예정구역으로 찍혀 있었는데 재개발할 때예요, 원래부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실거래가 높아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가액 추정을 하잖아요. 거기 거래된 가격이 들어오면 분모에 들어와요. 가격이 높죠, 당연히. B구역은 어느 날 갑자기 구역 지정된대. 실거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분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담금은 똑같다. 근데 비율만 차이 난다. 물론 이 두 개 구역은 앞으로 관리처분 때 되면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비례율이. 사업 초반에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너무 믿을 게 못 된다. 그렇다고 비례율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비례율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비례율에.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럼 비례율은 어떤 기능을 하냐? 이런 기능을 해요. 자, 맨 처음 그림에서 비례율이 필요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필요하고 종전자산이 필요할 이유는 분담금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덜 내냐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거를 이제 뭐 두 집이나 세 집이면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몇백 세대, 천 세대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총괄적으로 우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볼게요. 한 개 단지를 짓는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다. 뭐 이 중에 뭐 한 3,500억 정도는 조합원 분양이고 1,500억 정도는 일반 분양. 뭐 이렇게 가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 단지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3,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재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매출이익을 봤더니 1,900억. 네, 매출 빼기 사업비 하면 개발이익이죠. 1,900억. 자, 요거를 잘 보면은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땅 있죠. 기존에. 그 가치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으로. 이것만큼 조합원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가져갈까? 이게 고민입니다. 뭐 조합원들이 그냥 한 가족이라면 그냥 알아서 가져가면 되죠. 몇백 명이.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몇백 명이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어떤 비율로? 자기가 출자한 비율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 금액을. 출자한 비율을 어떻게 하냐? 감정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더니 A는 만약에 제가 A라고 친다면 6억이라는 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종전평가 금액이. 자, 6억이 나왔네. 근데 6억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알 수 없어요. 근데 전체 구역의 평가액은 2천억입니다. 2천억에 6억이면 내가 0.3%에 해당하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0.3%. 나는 비율 이런 거 몰라도 0.3% 알면 돼요. 0.3%에 내가 출자 지분이 있다는 그 얘기는 개발이익의 0.3%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0.3% 계산해 볼까요? 1,900억에 0.3% 계산하면 5.7억이 나와요. 5.7억만큼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개발이익. 뭘로? 아파트로. 새로 지은 아파트로. 근데 5.7억짜리 아파트 그렇게 딱딱 사람에 맞게 지어주진 않죠. 보니까는 8억짜리가 아파트가 있네. 자, 요걸 선택했어요. 돈이 모자르잖아요. 난 5.7억까지 가져가는데 얼마 부족하죠? 2.3억. 2.3억은 내가 내이죠. 요게 분담금.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분담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퍼센트를 따지고 이러자니 힘들죠. 왜?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제공하는 건 몇 프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6억 얼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플러스 뭘 제공해야 돼요? 0.3%를 만들려면. 이 비율을 6억을 제공하고 개발이익과 종전자산 총액의 비율을 같이 제공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비율입니다. 비례율. 여기다 선을 쭉 긋고 계산하면 95%가 나오죠. 1,900억 나오는 게 2,000억 하면 95%죠.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6억이라는 종전자산 총액을 통지받았다. 6억 곱하기 95% 하면은 내 권리가가 나오는 겁니다. 0.3%. 요게 나오는 거예요. 비례율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중요한 게 분담금을 조합원들한테 합리적으로 잘라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종전자산 평가해서 서로 출자비를 맞춰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표현 가고 작은 표현 가잖아요. 그걸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평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비례율이.
복합의 비례 공식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선을 쫙 긋고 밑에는 종전자산 평가 총액, 분자에는 총매출, 종자산 총액, 총매출입니다. 일반 분양 수입 플러스 조합 분양 수입 빼기 총수합비, 이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인데 특히 여기서 일반 분양가하고 총수합비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한다? 조합원 총 분담금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는 뭘 결정하냐? 이게 조합원별로 나누는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비율 공식을 달리 한번 표현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 저는 국민학교 시절인데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운 아주 간단한 산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반 분양 더하기 조합 분양 빼기 총수합비죠. 일반 분양가액을 가지고 요걸 맨 뒤를 보내요. 뒤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건 산수예요. 조합원 분양가 빼기 총수합비 더하기 일반 분양 수입이 되죠. 그죠? 근데 가로를 쳤어요. 여기다 가로 치고,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 치고 일반 분양 뒤에 가면 여기다 가로를 쳤어요. 그러면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총 분담금이 뭐라고 그랬죠? 총수합비 빼기 일반 분양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비율 공식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비율 공식은 분모의 종전자산 평가 총액이 오는 건 맞아요. 분자에 뭐가 와요? 조합원 분양가액 빼기 총 분담금이 오는 겁니다. 이미 총 분담금을 결정해 놓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 공식은 저렇게 보면은 막 복잡하죠. 간단하게 이걸 보면은 종전자산 평가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얘 기능은 이 총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분양가를 낮추면 분담금이 작아진다. 이런 쓸데없는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자, 요게 이제 기초 원리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기초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 우리가 정비업 전문가들을 집단에 보면은 뭐 시공자도 있고 정비사업 전문가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반도 안 돼요. 기초지만. 근데 이제 요거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비사업에서 추정분담금 작성을 어떻게 하냐? 그걸 한번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에는 아파트인 경우요. 위에는 이제 재건축, 밑에는 재개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동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요거는 성동, 그러니까 한강이 아니고요.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이고 요거는 응봉교입니다. 응봉교고 여기가 이제 옥수동, 여기가 응봉동, 이쪽이 왕십리. 그리고 한강 한강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이렇게 있고 요 아파트는 지금 신통기획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자, 이 단지에서 이제 우리가 종전자산을 추정을 합니다. 지금 평가는 아직 안 해요. 추정을 해요. 하는데 자, 아파트니까 이제 재개발보단 덜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여긴 민감해요. 덜 복잡하지만 민감성 몫이 높습니다. 왜? 출자 비율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파트가 1층부터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16층, 15층짜리예요. 자, 가격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층은 제일 쌀 거고 로얄층은 어디예요? 요쯤 되겠죠. 최고층 바로 아래가 최고 로얄층이에요. 여기가 로얄층입니다. 그 다음 비싼 데가 뭐 아래층과 위층 이렇게가 로얄층일 텐데 이 가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를 했다. 10% 그냥 임의로 그냥 10%를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자, 그러면은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보다 10%가 싸다는 거잖아요. 출자 자산이 있어서 비율적으로 내가 10%를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옆 단지나 이런 데 보니까 한 15층 아파트 비율이 15%가 나와. 그 얘기는 위에를 더 높이고 아래를 더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 위에를 높이면은 로얄층에 있는 사람이 출자 지분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아래층 적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분담금까지 돌아가면 로얄층에 있는 사람은 분담금을 작게 내는 게 맞고 1층에 있는 사람은 분담금을 더 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비율을 작게 해버리면은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형평성이.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지의 특징은 뭐냐면 요쪽에 있는 데가 이 뷰가 이게 서울숲과
이 전망이 있어요. 다 서울숲과 꼭대기는 한강뷰까지 나와요. 또 하필이면. 그러면 가격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고민해야죠.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뭐 특별한 이런 뭐 한강뷰나 무슨 뭐 북한산뷰 이런 게 없다 하면은 일반 비율로 따지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역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망치를 가격에 넣어줘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그동안에 한 5년 이상의 실거래 가격을 다 갖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그 작업하는 게 평가사분들이에요. 평가사분들이 실거래 대비 가격 수준, 평형별 가격 균형. 왜? 평형별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큰 평형이 뭐 49평, 50평도 있고 합니다. 거기 대 24평대의 어떤 가격 경차. 이것도 역시 출자 지분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시점에 만약에 이게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라면 제대로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가사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재개발 경우는 어떨까요? 재개발 경우는 이 안에 용도 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가운데는 1종 일반 주거 지역. 가격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쪽 뼈는 여기가 도로가 이제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들, 여기는 4m에 접해 있는 토지들, 가격이 다릅니다. 여긴 또 각지예요, 각지. 또 어떤 게 다르죠? 토지 모양. 어떤 거는 정사각형, 어떤 거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해 있고, 어떤 건 누워 있고, 이것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가치가. 용도, 어디는 그냥 주거 용도고 다세대 용도, 다세대 용도가 비싸요, 땅값이. 여기는 다가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거래 대비 가격 수준, 유형별, 공동, 단독주택, 비주거 등에 대해서 가격 균형을 다 맞춥니다. 복잡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는 민감도가 너무 힘들고, 여기는 복잡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가격 균형을 맞추는 금액을 넣습니다. 이게 종전자산 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자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종후자산 평가. 종후자산 평가는 일반 분양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 분양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응봉동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 후에 이렇게 만들겠다고 조감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46층짜리예요. 이게 앞에 있는 동이. 뭐 이거는 이제 신통 기획을 통해서 최종 사업 시행까지 나야지 결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자, 46층이면은 로얄층, 최고 로얄층은 여기 45층 정도가 될 거예요. 1층하고는 뭐 격차 얼마 될 거냐. 이 정도 층 쓰면은 최소한 그 가격 격차가 20% 이상은 납니다. 20%.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억이면 여긴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비율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 매겨야 됩니다. 층별, 향별, 조망별로 다 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후자산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조합원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외에 일반 분양은 어떻게 할까? 일반 분양 역시, 일반 분양은 아직은 이제 그 관리처분 때가 아니면 어디를 일반 분양할까 결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내는 게 인근의 일반 분양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시세 수준을 고려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종후자산 가격을 추정하는 거고, 체크할 사항은 인근 신축단지, 그러니까 인근에 뭐 10년 된 단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형별, 층별, 향별, 조망별 가격 격차,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수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에 조합 분양가를 뭐 85% 하겠다, 80% 하겠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정보몽땅 그 추정분담금 시스템 보면은 일반 분양가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추정을 그렇게 한다 뿐이지, 실제로는 조합원 분양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일반 분양가는 1년 후에 분양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 분양가는 언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에요. 일반 분양은 언제죠? 2주 철거 다 끝나고 착공을 해야 일반이죠. 그때까지 얼마 시간 걸려요?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일반 분양은 얼마 오를까? 24년도 5월 기준으로 1년간 일반 분양 가격 오른 게 14% 정도가 돼요. 그 전년도는 10%, 그 전년도는 6%. 이 시기에 따라서 일반 분양 오르는 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해서 일반 분양, 조합 분양가가 만약에 뭐 10억이다.
그럼 일반 분양가는 그때 되면 11억 정도 되겠다. 아니면 12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정돼서 맞추는 거지. 일반 분양해놓고 조합 분양가를 몇 프로 하겠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관리처분 때는 그냥 분양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조합 분양가도 나왔고, 참고로 이제 조합원 분양가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종무자산 평가란 말도 법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부르는 거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이렇게 되어 있지, 법에 조합 분양가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예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이건 어떻게 만든다? 따라가면은 요거예요. 1항 3호. 3호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죠? 감정평가 법인 등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 산정한다. 강행입니다. 강행. 할 수 있다. 총회에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은 조합에 없습니다. 이 권한은. 왜 없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객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의사결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종전자산 얘기했고, 이제 종자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죠? 사업비를 얘기합니다. 사업비. 자, 사업비가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죠. 분담금의 정체는 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이고요. 만약에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사업비가 그대로 분담금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나와요. 매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뭐 정비업체 용역비,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자, 위에 있는 공사비 요 한 줄이 전체 사업비 한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개수는 지금은 이 그림상에서는 10대 개만 적었는데 실제는 한 50개 항목 정도 돼요. 많아요. 그리고 50개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면 70개까지 세분화 됩니다. 자, 조합은 이 많은 계약과 사업비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조합의 업무량이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실제 용역계약도 한 40개 가량 됩니다. 40개의 계약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조합입니다. 집행부, 사업 시행자예요. 자,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사업비는 사업 종료까지, 준공하고 이전 고시까지의 발생할 금액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등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우리는 조합 설립하고 설계비를 계산해 봤더니 이미 계약된 거야. 계약 체결된 금액 봤더니 50억이 나왔으니까 50억을 여기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추정분담금 심의 올라가면은 보완 떨어집니다. 왜? 설계 변경 안 할 거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원에 있을 때까지 보면은 제가 이제 도시정비 처장 있을 때는 1년에 관리처분 검증 들어오는 횟수가 70에서 80건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변경이에요. 그 얘기는 웬만하면 다 설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다 고려한 금액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조합 설립하게 되면 뭘 하죠? 으쌰으쌰 하죠. 언제까지 사업 시행간을 맡고 말 거야. 그 다음에 사업 시행간 최대한 빨리 해서 관리처분 언제까지 하고 이주를 어떻게 하겠다. 자, 이건 목표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목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야 조금 더 빨리 하죠. 근데 이 목표를 추정분담금에 대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표는 일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 일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주철거까지 이제 26년 12월까지 끝낼 거야. 그건 목표예요. 근데 실제로는 언제쯤 예측이 되냐면 27년 12월이에요. 1년 후야. 실제를 잡는 겁니다. 실제 예측되는 거를. 안 그러면은 금융비용하고 관리비가 이게 다 펑크 나버려요. 사업비에. 그리고 과도한 마감 특화. 이거는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거지, 이거를 다 과도하게 마감 특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비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공사비에 대한 사항인데, 쭉 한번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제가 조사를 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정분담금 검증 심의를 하게 되면 자료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집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요거는 23년 7월 달에 이제 서초 신동화가 평당 72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년 12월 달 됐더니 900만 원대도 나왔어요. 도곡 개포한신 918만 원. 그 다음에 신반포 2차가 950만 원. 근데 여기 보시면 49층짜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900대가 되는 거는 진짜 뭐 금으로 싸바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장 마감도 그냥 일반 벽 마감이 아니고 커튼 원룸 마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재개발은 조금 쌉니다. 뭐 신길이 재개발 보면 800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왜 그럴까요? 재개발은 재건축만큼 품질이나 주차 대수나 이런 거 신경을 그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품질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재건축이 더 많이 공을 들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재건축은 거의 다 800만 원대를 다 넘겨섰습니다, 이미.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요거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사항인데, 재건축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도 사업비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얘기할 때, 자, 쭉 리스트가 있죠. 이 중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도 사업비 항목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74조에 정하고 있는데, 재건축 부담금은 도시정비법에서 해결 못해요. 이건 재초안법 따로 있는 재건축안법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조합에서는 우리가 그 계약한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야, 너네가 웬만하면 무료로 해줘. 아니면 좀 용역비 조금만 줄게 해줘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대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왜? 예정액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어렴풋이 좀 계략적으로 계산해도 결정 부과쯤 되잖아요. 그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에 준하는 업무가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종전자산 총액, 종무자산, 분양가죠. 그 다음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시 총괄표를 만듭니다. 총괄표를 만들게 되면 맨 위에 매출, 그 다음에 쭉 사업비가 나오고, 그리고 뭐 개발이익 나오겠죠. 매출 빼기 사업비 하면 개발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은 아까 계산했으니까 나오면 비료율이 나옵니다. 비료율. 그 다음에 이 표에서도 또 뭘 볼 수 있냐. 여기에 보면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아파트 일반 분양, 상가 일반 분양, 요것만 띄워놓고 합하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를 계산해서 차액을 내면 분담금 총액이 나옵니다. 비료가 별도로. 근데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보통 조합에서는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분담금을 만드는데요. 분담금은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으로 계산된 분담금 총액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비료율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하냐. 조합원한테 이제 제출되는 게 이제 그 비료율과 종전자산이 이제 제출이 되죠. 추정이 얼마. 그럼 종전자산이 예를 들어 11억 5천이다 그러면은 비료율이 여긴 92%가 나온대요. 90%를 곱하면은 권리가액 10억 6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요게 아까 얘기한 내 권리 비율입니다. 출자 비율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출자한 거에. 이거하고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 분양 주택의 가격하고 차이를 내면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 84A가 조합원 분양가가 14억 4천이다. 그러면 14억 4천하고 권리가 10억 6천6백 빼면은 얼마 나오죠? 3억 7천 7백이 나오죠. 요게 분담금. 이렇게 해서 요게 통보가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한테. 만약에 그럼 분양가를 좀 내리면 좋지 않았겠어요? 추정 분양가, 조합 분양가를. 내려봐야 도찐 개찐이라고 그랬죠. 내리면 뭐가 또 내려가요? 비료율이 내려가죠. 얘 내리면 얘 내려가고 권리가격이 내려가요. 내는 거는 똑같아요. 조합 분양가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참고로 한번 올려봤는데 이건 우리가 정보몽땅의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비용 넣고 규모 넣으면 여기서 자동 산정을 해주는 기준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 체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건 평가사분들이 보통 보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쟁점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분담금을 다 했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게 되면 뭐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뭐 저한테 민원 거시는 분도 있고 막 있는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뭐 신탁이 좋다 그러면 조합 방식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뭐라 그러고 조합 방식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세 개 다.
자, 공공시행은 별로 이제 많지는 않죠. 많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이 셋 중에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이거 선택하겠어요. 공공시행을. 근데, 공공시행 선택해가지고 공공이 해주지는 않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택 포인트는 아니다. 그러면 저 끝에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만 비교하면 돼요. 되는데, 뭐 요즘에 뭐 목동이니 뭐 여기 분당이니 다 이것 때문에 쟁점인데, 조합 방식은 그냥 전통적으로 사업 시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조합 방식이에요.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무난하고 가장 적정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저희 형수님이 저쪽에 그 어제 경기도 하남 쪽에 분양 신청 하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몇 평형 하는 게 가장 좋겠냐고 설계도 보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조합에서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한 평이 어디냐고 물어봤냐고. 84A하고 B래. 그럼 일단 그거 1, 2번 하시라고.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장 그 무난하고 중간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자,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죠? 사업비 조달이 힘들어요. 사업비 조달. 물론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을 가지고 대화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힘들고 뭐 빠듯하게 쓰면 가능하겠지만 비용 조달이 힘듭니다. 만약에 서울이 아니면은 사업비 조달 자체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는 정비업체나 설계업체한테 빌리지 않고서는 사업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죠? 조합 집행부에 좀 능력이 없다. 뭐 오늘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러 오시면 능력이 올라가지만 또 내깔려드는 조합 집행부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큰 분쟁이 발생하면 뭐 1년, 2년 지체되는 게 우습게 돼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실태점검이나 뭐 조합 그런 민원 보면은 100개 조합이 있으면은 그런 조합은 한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시고 하십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정비업체나 뭐 요즘 CM도 두고 PM도 둡니다. 이 업체들이 열심히 보좌를 하면은 이것 다 해소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합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은 업체도 안 따라갑니다. 의지가 있으면 업체가 따라가는 거고. 요게 중요합니다. 집행부가 열심히 하자고 하면은 여기도 잔소리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잔소리예요. 근데 집행부가 열심히 안 하면서 고집만 세다 냅둬버려요. 정비업체도. 망하든 말든 내 결정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든 장점이다 또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 이 장점은 뭐냐면 내 사업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신탁을 볼게요. 신탁은 아예 신탁사한테 지정개발자를 하든가 대행자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네가 해줘. 자, 해주면 좋죠. 공짜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용이 세요. 어떻게 세냐? 총 매출의 1에서 3% 정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에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신탁사분들이. 그런데 거기는 1% 이내예요. 총 매출에. 왜 1%입니까요? 총 매출은 분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가 높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 거기는 보통 평당 5,500, 6,000을 바라보는데요. 자, 거기에서는 1% 이내로 받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뭐 어디 안양권이나 안성권이다 해가지고 매출에 1% 받을까요? 그렇게 안 쳤죠. 거기는 분양가가 그래봐야 3,000.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곱하기 2를 받아야 되니까 2% 이상 받아야 되는 거죠. 요 금액을 따지면 조합원 한 명당 뭐 한 3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고 야 신탁을 해?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합 도저히 안 되겠다. 신탁하겠다. 그럼 신탁하시면 돼요. 돈을 좀 더 부담하고. 대신 신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자, 조합 집행부는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얘기는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산이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요 전문가들이 보좌를 안 해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죠. 다른 데도 해봤고 같은 시기에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덜 하고
사업비 운영할 때 조합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정비업체가 또 악감정을 갖고 있으면은 더 산으로 가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비용을 절감하는 프로그램을 항상 만들죠. 그런 면에서 신탁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줄여가지고 그 이익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수수료를 충당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는 뭐 모르는 얘기예요. 야, 그런 정도 해가지고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 이상 이게 절감이 될까? 그거는 아직은 증명된 바는 없어요. 왜? 증명하려면 예 기준이 나오고 예 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합원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둘 간에 싸우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뭐 이게 한쪽이 아예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55대 45로 한쪽이 이기잖아요. 후유증이 남아요, 이게. 근데 이제 후유증이 안 남도록 사전부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좋냐? 그건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만 하나 결정하면 그냥 그걸로 가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 믿고 결정했는데 얘가 아니까 의심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업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매직 솔루션은 없습니다. 어디나 다 방법은 하나를 결정하면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솔루션이지 뭐 이게 맞는 정답이었을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면 그걸로 간다. 이거를 먼저 사전에 결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이슈가 되는 게 사업비 구조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되는데 자, 신탁 사업을 결정을 하면 신탁은 이렇게 공사비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조합은 이렇게 준다고 얘기하죠. 자, 왼쪽은 분양불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기성불이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시공자한테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주죠. 그 돈은 어떻게 나오냐?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의 원천입니다. 근데 분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착공 후에 계약금 10%, 중도금 10%, 6번, 잔금 30%죠. 상가가 있는 경우는 이 뒤쪽에 다 몰립니다. 자, 이렇게 돈을 줘요. 그러면 시공사는 요 돈 받는 비율대로 공사를 하면은 딱 맞겠죠. 근데 공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사는 이렇게 돼요. 초반엔 거의 안 들어가는데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부터는 공사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 별로 안 들어가요. 안 맞죠? 돈 받는 스케줄이고. 그럼 시공사는 처음에는 남지만 중간에 돈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돈 부족한 구간을 본인이 돈을 빌려다가 하도업체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 공사비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러면 공사 한 만큼 돈을 줄 수 있다면 공사비를 더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신탁에서 합니다. 우리는 기성불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5% 이상 깎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낮게 공사비가 5%만 낮아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 과연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됐을까? 그럼 또 따져봐야 돼요. 왜? 신탁사도 이렇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와야 하잖아요. 빌려오는 돈 본인이 수수료로 본인이 충당할까? 안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비에. 조합원이 내는 사업비에 또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자, 요 박스가 요 공사비죠. 이게 분양불에 요만큼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데 대신 사업비가 올라가요. 어차피 조합원들이 전체를 부담하는데. 그래서 신탁사 얘기 중에 공사비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거는 100% 맞는 건 아니고 일부는 맞죠. 본인이 조달하는 금리가 시공사가 공사비 안에서 산정하는 금리보다는 우리가 더 낮다. 그 얘기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약간의 차이. 그렇지만은 공사비만 낮은 걸 가지고 홍보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탁사도 이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효율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성을 우리가 이제 분담금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이니까 우리가 사업성 개념에서 어떤 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뭐 대단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죠.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축단지하고 신축단지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단지 개념은 이렇게 커뮤니티 개념이 나오고요. 아파트 평면만 해도 달라요. 자, 이 왼쪽 아파트는
아까 제가 응봉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 그림 보셨죠? 종전자산. 그게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사실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건너편에 대림 2차가 있는데, 대림 2차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평면이. 자, 이게 32평 아파트예요, 32평 아파트. 요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2016년도에 준공된, 이건 단지가 엄청 큽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단지의 34평형 평면이에요. 둘 다 전용 84. 자, 제가 이거 크게 그린 것 같죠, 일부러. 딱 봐도. 얘가 크잖아요. 이쪽에 한 14m 정도 되고, 여기 한 8m 정도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오면. 근데 둘 다 제가 최대한 비율 맞춰서 그린 거예요. 똑같이. 8m, 14m. 근데 둘 다 전용 84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얘가 다 발코니였거든요. 여기다 발코니 확장형으로 나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뒤에다 발코니. 이거 다 발코니예요. 이거 다 빼고 나고 하면은 비슷해요, 전용 84. 또 뭐가 다르죠? 자, 이 옛날 아파트는 그 안목치수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댈 때 요 외벽, 내력벽, 외벽 경계선을 가지고 안에 면적을 잽니다. 그럼 우리가 전용 면적으로 살고 있는 건 일부러 못 사는 벽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벽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 외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재요, 중심선. 그러니까 일부는 옛날 아파트에 이제 앉아 있으면, 우리 집이 내 전용 면적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벽에, 외벽에 반은 15cm 쭉 이어지는 얘도 면적으로 있는 거예요. 살고 있진 않지만. 얘는 어떠냐? 98년도에 안목지수 적용이 의무화돼서 얘는 전용 면적을 잴 때 이 안쪽 선으로 돼, 안쪽 선. 그럼 요 차이가 얼마 되냐? 뭐 한 1.5평 이상 나와요. 1.5평 상당히 큽니다.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화장실 보면은 덕트 뭔가 있죠? 여기가 파이프나 이런 게 공기가 통하는 뭐 파이프 덕트, 에어 덕트랑, 옛날에 이게 면적에 포함되는데 지금은 면적 포함 안 합니다. 요것도 빼야죠. 그러면 얘랑 보면 당연히 얘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발코니. 옛날 발코니 이제 요게 전용 면적이라면 이거 비율 얼마 되겠습니다. 그래봐 10% 될까요? 10%, 12%. 요즘 아파트는 24평 같으면 30%가 넘어요, 전용 면적 대비. 24평이 비싸죠. 단가로 치면 제일 비싼 게 작은 평이에요. 왜? 발코니가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발코니를. 34평도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6%, 7%예요.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제가 32평을 살고 있는데, 우리 그 2016년도에 제가 여기 정비사업 전문 관리를 했던 사업장이에요. 여기에 24평보다 제가 살고 있는 30평이 더 작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상품 자체가, 야, 우리가 같은 뭐 저기 20년 된 아파트 32평하고 신축 24평인데 24평이 더 비싼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뭐가 다르죠? 주차장. 자, 옛날 아파트는 주차장 해봐야 뭐 1.2대도 안 되고요. 그 주차 폭도 좁아요. 면적 자체가 34평 같으면은 주차 면적 8평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16평 나와요. 연면적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요거는 이제 뭐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 개념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도 역시 주민 공동시설의 특화가 단지 가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단지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상품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 이건 유의사항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드리려고 표를 갖고 왔는데, 이 표는 사업성 분석표를 딱 A4로 그냥 압축을 해본 거예요. 뭐 사업성 분석하면 두께가 많아지는데 그냥 제가 최대한 맞춰서 해본 겁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걸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케이스 1, 2, 3인데 케이스 1하고 2하고 3가 보면은 이제 그 비례율하고 총사업비 분담금을 계산한 표인데, 분담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세 개를 이제 달리한 건데 다를 수가 없죠. 그러면
저분양가를 달리해도 분담금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3억 7,400, 3억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저분양가를 내렸어요.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A, B, C가 분담금을 내는 조합원들인데 내렸더니 A가 분담금이 100만 원이 낮아졌어요. B도 낮아졌어. 100만 원 정도. 근데 두 사람 나눠진 거를 C가 다 몰빵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분양가를 낮추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분양가가 10억이에요. 10억이고 내 종전자산 평가액도 10억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의 비례율은 100%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양받을 권리는 얼마죠? 제가 10억이고 비례율 100%면은 권리가 10억 그대로예요. 10억하고 분양가 10억짜리가 마침 있으니까 그걸 분양 신청했어요. 돈 한 푼도 안 내죠. 그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B는 종전자산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방에 이제 뭐 1억이에요. 이 사람도 10억짜리를 신청했어요. 자, 비례율 100%. 자, 이 사람 분담금 얼마죠? 9억이죠.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이걸 10%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9억이 되겠죠. 자, 9억이 됩니다. 9억이 된 상황에서 비례율은 어떻게 변할까? 비례율은 분양가가 10% 내리면 한 15% 정도가 더 떨어집니다. 비례율은 한 85%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그러면 자, 처음에 있던 사람 볼게요. 분담금 한 푼도 안 냈던 사람, 분양가만 내린 거예요. 자, 9억입니다. 저항 분양가. 제 권리가가 얼마 되냐면 원래 종전 평가액 10억, 비례율은 85% 떨어져가지고 85% 곱했더니 얼마가 됐죠? 8억 5천이 됐어요. 8억 5천이 됐고 분양가는 아까 10억이었는데 9억이 됐죠. 자, 그럼 9억하고 8억 5천, 5천만 원. 분양가 내렸더니 제가 5천만 원 더 내는 꼴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A는 어떻게 될까? A는 1억이었어요. 1억인데 비례율이 85% 떨어지니까 8,500만 원이 됐죠. 그죠? 아까 분양가 10억에서 9억이 됐죠. 9억 빼기 8,500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분담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분양가를 움직이는 건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만지지 말아라. 이거는 공사비에 대한 사항인데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23년 6월경에 발생한 민원인데, 자, 원래 옛날에 여기에 가계약 공사비는 평당 5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시공사가 조합에 찾아와서 평당 700만 원, 150만 원을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150만 원을. 우리가 공사비 재개발해서 150만 원 올려달라는 얘기는요, 조합원 한 명당 보통 한 1억 5천 더 내라는 거예요. 재건축 같으면은 한 150만 원, 한 1억 2천 정도 더 내라는 거고, 보통. 근데 조합장님이 계약서를 딱 봤더니, 물가 상승률을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비 지수 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 낮은 걸 적용한다. 낮은 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620만 원밖에 안 나와. 야, 너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계약서로 따지면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620밖에 안 돼. 700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시공사는 아예 배째라고 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저희는 죽어도 공사 못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합장도 화가 나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시공사 괘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합원들도 이제 가만 안 있죠. 이제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저 시공사, 저렇게 부도덕한 시공사, 계약을 위반하는 업체, 저런 건 매장돼야 된다. 당장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뽑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합장님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옆구역하고 다 봤더니 웬걸 옆구역에다 공사비가 720만 원다 이래요. 그래서 야, 이 업체를 해지하고 새로 뽑으면은 720만 원 이상 줘야겠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업체를 살살 달래면은 68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상황에서 조합장님은 당연히 시공사를 자르지 않고 이제 협상을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조합원들은 그 꼴은 못 봐. 조합원들은 야, 저 업체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 그럼 조합장부터 자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조합장님은 선택을 해야죠.
자, 만약에 이 업체하고 협상을 이어가면 지금 조합원 분위기 딱 보면은 나 잘려. 나 잘리면 시공사 잘려. 자, 이런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원 뜻대로 계약 해지해. 새로 뽑아. 두 번째 선택할 거냐. 자,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우리 감정 같으면은 뭐 그래도 올바른 거 1번 선택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합장이라도 2번 선택합니다. 시공사 잘라요. 나 살아야지. 나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1번 같으면은 시공사 날아가고 조합 날아가잖아요. 한 1년 이상 계속 체류할 거예요. 대책 없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시공사를 잘랐습니다. 2번을.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욕을 먹으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르고 다시 재입찰했더니 650이 안 들어와, 700이 안 들어와, 750까지 올라가는데 시공사 안 들어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지금 시공사 모셔와야 되는 시기라고. 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시공사는 기분이 어떨까요? 잘렸으니까, 아, 우리 잘렸네, 기분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잘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공사는. 웃으면서 놀았던 업체예요. 잘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하고 분쟁이 있으면, 싸움을 합리적으로 하고 전략적으로 해라, 이런 걸 권합니다. 부닥정 자르자 모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공사가 이 시장에서 가장 갑인 세상이에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포스코도 있고 뭐 DL 해가지고 지금 뭐 산업안전특별법 나오고 하죠. 나와서 있을 때, 자, 시공사가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순간 또 우리는 계속 시공사를 더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공사비 더 오를 거예요, 아마. 자, 공사비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25년 1월 달에 131 정도가 공사비 지수고요. 소비자 지수는 116 정도 돼요. 2배 이상 차이 나죠, 2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훨씬 상회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는 지금 오르는 폭이 지금 이때는 뭐 완전히 무서울 정도로 올랐지만 지금 그 정도로 오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내려갈까? 내려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24년, 이게 완화폭이 좀 줄어든 것 같지 실제로 내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면요. 철근 콘크리트가 지금 뭐 세계 그 수급 시장에서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져.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철근 빅파이브, 시멘트 빅파이브 회사가 물량을 줄여버리거든요. 줄이고 본인도 고민이 많아. 작년에 우리가 전기세가 우리가 일반은 모르죠. 우리는 전기료 오른 거 잘 모르잖아요. 산업 전기료가 한 9점 몇 프로 올랐죠. 한 3년 동안 한 40% 넘게 올랐어요. 전기료가 오른 거하고 공사비가 무슨 관계냐? 관계 많죠. 시멘트 원가의 한 20%가 전기료입니다. 철근도 한 25%가 전기료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정부가 바꿀 거예요. 이제는 산업용 전기료 못 올리고 이제 국민들 전기료 올릴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문제고. 그다음 또 뭐가 문제죠? 인건비는 매년 5.5%씩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또 뭐가 오르죠? 지금 산업안전 특별법 나올 거죠. 그러면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공사기간 단축 안 할 거예요. 최대한 느리고 안전에 치중해야죠. 안 그러면 자기 목숨줄 날아가는데. 그러면 공사기간 들어가면 공사비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내려갈 걸 기대한다는 거는 아직은 그 시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의사항을 정리하면요. 자, 추정분담금하고 사업성 분석할 때는 목표 일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용역비 과소 산정, 설계 변경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 몽땅의 자동 산출 시스템 자체는 거기까지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 사업 초반부터 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사업주의 인간하고 실제 감정 평가할 때 평가사들이 그런 압박을 받아요. 심적으로. 그러면 100만 원 할 거 99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분양가 얘기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합원분들한테 집행부를 하면 조합원분들한테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정분담금 산정하면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보몽땅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좀 빠져 있어요. VAT도 좀 산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토지치유세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정비업체 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운영하실 때는 예산 잡을 때 유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사업비를 초반에 잡잖아요. 추정분담금을 잡으면 거기에 있는 항목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예산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일일이 다 잡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잡을 때는 언제냐? 분양 신청할 때 되면 항목이 점점 늘어나죠. 근데 사업 초반에도 그 늘어난 항목을 가지고 예산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 누락 없. 자, 우리가 법에 예산에 없는 조합원한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은 도정법 위반입니다. 실태 점검하면은 그거는 지적사항이 돼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인근에 관리처분 인가된 사업의 사업비 항목을 참고하셔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없는 것도 많아요. 친환경 관련 영역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고요.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대행 그냥 하면 좋지만 혹시 모르면 다 잡아놓으시면 돼요. 대행 영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면조사 영역도 있고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해서